그녀는 가벼운 손짓으로 나를 돌아서게 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간 내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100m쯤 떨어진 곳에 푸르스름한 빛이 퍼져나오는 거대한 구체가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구체는 지경이 70m나 됐다. 그 빛은 일정하지 않고 진동하듯 흔들렸다. 마치 한여름 태양열에 달궈진 모래밭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멀리서 보는 듯 했다. 그 거대한 구체는 지상에서 10cm쯤 떨어져 있는 상태로 흔들거렸다. 창문, 출입구, 계단도 없었고 표면은 달걀 껍데기처럼 매끄러웠다.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타오와 함께 그 기계장치를 향해 걸어갔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구체에 다가가던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너무 흥분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빨리 감기 모드로 비디오를 보듯 마음속에선 온갖 영상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에게 이 모험담을 얘기해주는 내 모습이 보였고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관해 읽었던 신문 기사들도 떠올랐다. 사랑하는 가족 생각이 떠오를 때면 슬픔이 북받쳤다. 함정에 빠진 것처럼 내 자신이 붙잡혀 있고 다시는 가족을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셸. 타오가 말했다. 저를 믿으세요. 머지않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다시 만날 테니까요. 내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타오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지구인들한테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운 선율 같은 웃음소리였다. 그녀가 나의 생각을 읽은 두 번째 경우였다. 첫 번째는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구체에 다다르자 타오는 나를 1m 정도 떨어져 마주본 채 서 있게 했다. 어떤 이유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만지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아시겠죠? 정색을 한 명령에 나는 상당히 놀랬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왼쪽 가슴 높이에 부착돼 있는 일종의 대형 메달 위에 한쪽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론 허리 벨트에서 끌어낸 대형 볼펜 같은 것을 쥐었다. 그리고는 우리 머리 위로 그 볼펜을 들어 올려 구체 쪽으로 겨누었다. 볼펜에서 녹색 빗줄기가 번쩍이는 듯 했는데 확실진 않았다. 그런 후 타오는 볼펜으로 나를 가리켰다. 다른 손은 여전히 메달 위에 얹어놓은 채였다. 그러자 우리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떠오르더니 그 기계장치를 향해 날아갔다. 우리 몸이 그것과 충돌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구체 표면의 일부가 거대한 실린더 속의 피스톤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서 높이가 3m쯤 되는 타원형 입구가 나타났다. 타오와 나는 마치 착륙하듯 그 비행체 내부로 들어갔다. 그녀는 메달에서 손을 떼고 자주 해본 듯한 민첩한 동작으로 볼펜을 다시 벨트에 갖다 끼웠다. 가요. 이제는 서로를 만져도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내 어깨를 붙들고 파란색 계열의 작은 발광체 쪽으로 데려갔다. 불빛이 너무 강렬해 나는 눈을 절반쯤 감아야 했다. 지구에서는 본 적이 없는 빛깔이었다. 발광체 아래까지 다가가자 발광체가 붙어있던 벽면이 우리를 통과시켰다. 그렇게밖에는 묘사할 길이 없다. 타오가 나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볼 때 내 이마에는 큼직한 혹이 났어야 했지만 우리는 마치 유령처럼 벽을 통과했다. 타오는 나의 놀란 표정을 보고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긴장이 풀렸다. 지금도 그 웃음이 생각난다. 상쾌한 산들바람 같았다고나 할까? 불안해하던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웃음이었다. 나는 비행 접시에 관해 친구들과 자주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실제와 대면하게 되자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물론 마음속으론 무척 기뻤다. 타오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보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나는 그 모험의 매력에 푹 빠져 있긴 했지만 가족을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내 집 정원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너무도 멀리 떨어진 듯 했다. 우리는 터널 모양의 복도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면은 노란 빛깔이었는데 너무나 강렬해 눈을 감아야 했다. 또 벽면이 아치형으로 돼 있었는데 마치 엎어놓은 사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듯 했다. 타오는 투명한 재질의 헬멧을 내 머리에 씌웠다. 덕분에 나는 그 빛을 견뎌낼 수 있었다. 좀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한결 낫군요. 고맙소. 그런데 저 빛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견뎌내죠? 빛이 아니에요. 이 방 벽면에 현재 빛깔일 뿐이죠. 현재라? 그렇다면 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려고 나를 데려왔소? 내가 농담을 던졌다. 페인트는 없어요. 진동만이 있을 뿐이에요, 미셸. 아직도 당신이 지구가 속한 우주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광 속에 여러 배로 여행할 수 있는 장거리 우주선 안에 있어요. 당신이 이 침대에 누우면 곧 출발할 겁니다. 방 한가운데는 뚜껑 없는 관처럼 생긴 커다란 상자가 2개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에 들어가 팔다리를 뻗고 누웠고 타오도 나머지 하나에 들어갔다. 그녀가 낯설지만 매우 조화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약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됐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때문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벽면의 노란색이 점차 엷어지면서 푸른색으로 대체되었다. 푸른색 역시 강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페인트 작업이 끝난 셈이다. 방의 3분의 1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먼 곳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미세한 불빛들이 보였다. 타오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저건 별들이에요, 미셸. 우리는 방금 지구를 떠났어요. 지구는 점점 멀어지고 당신은 내가 속한 우주로 갈 겁니다. 이번 여행에 큰 기대를 가질 테지만 출발 과정에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출발 속도를 상당히 늦췄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죠. 지구가 어디 있나요? 아직은 볼 수 없어요. 우주선이 지구 위로 상승 중이거든요. 약 10,000m 고도에서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몇 분 전 타오가 사용한 언어와 같은 듯했다. 타오는 간략하게 응답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내게 프랑스어로, 그것도 유창한 프랑스어로 탑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억양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선율적이었다. 여객기를 탈 때 나오는 탑승 환영 기내 방송과 약간 흡사했다.
내가 처해 있는 희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즐거워했던 게 기억난다. 그 순간 실내 공기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에어컨을 켠 듯 시원해졌다. 그리고 상황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태양일 수밖에 없는 별이 나타났다. 그 별은 처음엔 지구의 가장자리, 나중에 알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닿아 있는 듯이 보였다.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메리카 대륙이 작아졌다. 호주는 햇빛이 아직 닿지 않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지구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우주선은 지구 둘레를 돌아 북극 상공의 한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바꿔 놀라운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불쌍한 지구는 농구공 크기로 작아졌다가 다시 당구공만 해지더니 마침내 화면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나의 시야는 검푸른 우주 공간으로 가득 찼다.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타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보니까 어때요? 놀랍소. 하지만 너무 빨라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셸. 우린 아주 천천히 이륙했어요. 이제야 최고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빠른가요? 내가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광속의 여러 배 정도? 광속의 정확히 몇 배죠? 믿기 어려워요. 광속 장벽은 어쩌고요? 여기서 광속 장벽이란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개념이다. 믿기 어렵겠죠. 당신네 지구의 전문가들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광속의 여러 배라고 했는데 정확히 몇 배인가요? 미셸,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알려줄 겁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하지만 당신에게 자세히 알려줘선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우주선의 정확한 속도가 그런 것들에 속해요. 미안해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실망스럽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외에 앞으로 보고 배우게 될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 특정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태도로 보아 그 문제는 종결된 것이었고 나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계속 거론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될 듯했다. 저기 보세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화면상에 색상 있는 점이 나타나더니 급속도로 커졌다. 뭐죠? 토성이에요. 당시 상황에 관한 나의 묘사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내 자신이 아직 정상적인 감각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다소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우주선이 접근하면서 그 유명한 토성이 화면 위에서 급격히 커졌다. 토성의 색상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지구상의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됐다. 노랑, 빨강, 녹색, 파랑, 오렌지색. 각각의 색상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미세한 색조의 차이가 있어 서로 섞이고 나뉘는가 하면 강렬해지다 묽어지면서 그 유명한 고리들을 만들어냈다. 그 놀라운 장관은 화면을 더욱 가득 메웠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포스필드가 사라졌다. 나는 토성의 색깔들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마스크를 벗으려 했다. 하지만 타오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토성의 위성들은 어디 있나요? 내가 물었다. 화면 오른쪽에서 나란히 있는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죠? 약 600만 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일 거예요. 조종실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려면 우리 카메라의 줌 렌즈가 최대치로 조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해요. 토성이 신속히 왼쪽으로 사라져가면서 화면은 다시 우주의 색깔로 채워졌다. 기분이 한껏 고양된 건 바로 그때였다. 전에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 내가 엄청난 모험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왜 나일까? 나는 그런 모험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럴 가능성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누군들 그런 상상을 해봤겠는가? 타오가 일어섰다. 당신도 이제는 일어나도 돼요, 미셸. 나는 타오의 말대로 했다. 선실의 한가운데에 나란히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때서야 타오가 더 이상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설명해 줄래요? 내가 물었다. 내가 헬멧 없이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당신이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쓰고 있고 당신은 안 쓰고 있네요? 왜죠?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죠. 나는 세균학적으로 지구와는 다른 행성에서 왔어요. 우리에게 지구는 세균 배양기나 다름없어요. 따라서 당신과 접촉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당신은 내게는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 선실에 들어왔을 때 벽면의 빛깔이 당신에게는 너무 강렬했죠? 그래서 헬멧을 줬어요.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건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헬멧이에요. 사실 우리는 당신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선실이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변하던 짧은 시간 동안 당신 몸에 있는 위험한 세균의 80%가 제거됐어요. 그 후 당신은 에어컨 바람 같은 시원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살균 과정이었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종의 방사선 소독이라고나 할까? 지구의 언어로는 번역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나는 100% 살균됐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일 만큼의 세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알약 2개를 줄 겁니다. 그걸 먹으면 3시간 동안은 우리들처럼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타오는 자신의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상자에서 알약을 꺼내 내게 주었다.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담긴 시험관도 건네줬다. 나는 안면 마스크처럼 생긴 헬멧의 아랫부분을 들어 올린 다음 알약을 모두 삼켰다. 그 뒤부터 뭐라고 할까? 만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타오가 2팔로 나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올려놓고 마스크를 벗겼다. 나는 그 장면을 내 몸으로부터 2,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책의 어떤 대목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내 모습을 봤고 단지 생각만으로 실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타오가 말했다. 미셸, 당신은 내 모습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어요. 당신에게 말할 때 당신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아스트랄체가 육체를 떠났죠. 위험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죠? 어떤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당신이 먹은 알약 중 하나는 우리에게 위험한 세균을 당신 몸에서 제거하는 약이에요. 다른 하나는 당신의 아스트랄체를 몸에서 떠나게 하는 약이죠. 약효는 3시간 정도 지속될 거예요. 당신 몸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를 감염시킬 위험 없이 또 시간 낭비 없이 우리 우주선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게 매우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타오를 따라갔다. 정말 흥미진진했다. 그녀가 어느 벽면 앞에 이르자 벽면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우리를 통과시켰다. 몇 개의 방을 지나갔다. 나는 약간 뒤처진 채로 따라갔는데 내가 다가갔을 때 벽면이 다시 이미 닫혔다 해도 나는 그냥 통과했다. 마침내 우리는 직경 20m가량의 둥근 방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적어도 12명의 우주비행사가 있었다. 모두 여성이고 타오의 체구와 비슷했다. 타오는 4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둥글게 배치돼 있는 대형 안락 의자에 각자 앉아 있었다. 타오가 빈 의자에 앉자 그들 4사람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일부러 뜸을 들이는 듯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다시 그들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들 음성의 유우는, 즉 모음만의 아부는 매우 생소했다. 억양도 너무 조화로워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했다. 그들은 모두 타오의 보고에 큰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나에 관한 얘기였으리라 짐작했다. 그들이 맡은 임무의 주된 대상이 나였다는 판단은 옳았다. 타오의 보고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다. 다른 2명의 승무원이 대화에 합류했다. 토론이 무르익으면서 분위기도 고조됐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자 나의 관심은 다른 데로 쏠렸다. 처음 이 방에 들어올 때 생생한 색상의 3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 앞에 3명의 승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봤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곳이 우주선의 조종실임이 분명해졌다. 나의 몸이 안 보인다는 사실은 재미를 배가시켰다. 승무원들은 나의 존재로 인해 방해받거나 산만해지는 일 없이 제 임무를 수행했다. 가장 큰 화면에서는 각종 점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다른 점들보다 크거나 더 밝은 것들도 있었다. 점들은 정해진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였다. 몇 개는 화면의 왼쪽으로, 몇 개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화면상에서 점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속도도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는 화면을 벗어났다. 점들의 색깔은 찬란하고 매우 아름다웠다. 미묘한 색조부터 햇빛처럼 눈부신 노란색까지 다양했다. 나는 곧 그 점들이 행성과 항성들임을 깨달았다. 우주선은 그 별들 사이를 항해하고 있었다. 화면을 가로질러 조용히 이동하는 별들의 모습에 나는 넋을 잃었다. 정신없이 별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소리가 선실에 울렸다. 부드러우면서도 주의를 끄는 소리였고 동시에 섬광 신호가 번뜩였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타오와 대화하던 승무원들이 조종대로 모여 각각의 의자에 앉았다. 모두 화면을 주시했다. 대형 모니터 화면의 중앙에 무언가 거대한 덩어리가 나타났다. 둥근 형태의 청회색의 그 물체는 모든 화면의 중앙에 정지해 있었다. 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했다. 컴퓨터를 닮은 장방형의 장비를 다루는 3명의 승무원들에게도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갑자기 놀랍게도
선실 벽면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뉴욕시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아니, 시드니였던가? 하지만 하버 브릿지 모양이 아닌데? 그것이 달이었나요? 너무 놀란 내가 옆에 있는 타오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육체를 떠나 있으며 따라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은 질문이었다. 타오와 승무원들이 그 이미지에 관해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타오가 내게 거짓말을 했을 리 없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지구를 멀리 떠나왔다고 확신했다. 타오는 우리가 광속의 여러 배로 여행 중이라고 설명했었고 나는 스쳐 지나가는 토성을 비롯해 여러 행성과 항성들을 봤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왔다면 이유는 뭘까? 타오가 큰 소리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미셸, 우리는 지금 RMO X3 행성의 상공에 정박해 있어요. 지구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행성이에요. 화면에서 보듯이 당신네 지구와 흡사하게 생겼죠. 다른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길게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우리 임무는 원자폭탄 방사능과 관련이 있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각자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우주선은 멈춘 상태였다. 대형 패널판이 도시 중심부 영상을 투사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자면 이 대형 패널판은 사실상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이었다. 거기에 나오는 입체 영상은 너무도 실제와 똑같아 우리는 어느 고층 건물 안에 들어가 창문 밖으로 내다볼 수도 있었다. 2명의 여 승무원이 지켜보는 작은 화면에도 나의 관심이 쏠렸다. 그 화면에서는 우리의 우주선이 보였다. 평행우주에서 이미 봤던 그 우주선이었다. 지켜보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주선의 중간 부분 밑으로 마치 암탉이 알을 낳듯 작은 구체가 빠져나갔다. 일단 모선에서 분리되자 그 소형 구체는 아래쪽 행성을 향해 속도를 내어 날아갔다.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또 다른 구체가 같은 방식으로 날아갔고 곧 3번째 구체도 나타났다. 각각의 구체는 별개의 화면에서 별도의 승무원들이 관찰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대형 화면에서도 구체들의 하강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구체들은 너무 먼 거리를 날아간 만큼 화면에서 사라질 만도 했지만 여전히 보였다. 카메라의 줌 렌즈 능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줌 렌즈의 능력은 첫 번째 구체가 화면의 오른쪽으로, 2번째 구체가 화면의 왼쪽으로 사라질 정도로 강력했다. 이제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구체만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명확하게 추적했다. 그 구체는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드넓은 광장 한가운데서 지상의 몇 미터 공중에 뜬 채로 정지했다. 다른 구체들의 움직임도 세밀하게 관찰됐다. 한 구체는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의 상공에, 또 다른 구체는 도시 외곽의 낮은 산 위에서 선회했다. 갑자기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비쳤다. 나는 이제 아파트 건물의 출입문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아니, 출입구라고 해야 할까? 왜냐하면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크게 벌어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도시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눈치채지 못했다.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